자, 여전히 찬바람 불면 배당주 투자하면 월급처럼 현금을 좀 받을 수가 있어서 쏠쏠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요거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나오셨고요.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완전 주식에 대해서 막 시작할 때 그냥 샀는데 그게 배당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를 때 막 배당금을 받아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제일 궁금한 건 배당은 뭐고 그리고 배당주가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차장님 좀 궁금한데요.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이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네.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회사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거. 그럼 그 돈을 벌어서 주인한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배당이에요. 네. 어느 정도 이익이 나왔으면 그 이익을 그 주식을 가진 비중만큼 나눠주는 거. 그걸 이제 배당이라고 하고요. 네. 뭐 좀 더 구체적인 것들 이제 잘 모르시는 부분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일단은 그러면 배당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건데? 오, 맞아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기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일. 주식은 우리가 샀다 팔았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우리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배당을 줄 때는 이 기준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배당을 준다라고 하는 게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사실 재작년까지는 이제 배당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좀 생소하죠. 배당락. 우리나라는 주식을 사면 이틀 뒤에 수도 결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어렵죠. 네. 수도 결제라는 거는 내가 지금 시세의 변동에 대한 거는 사자마자 내가 누리지만 실제로 이 주주의 권리, 주주가 되는 거는 주식을 사고 나서 이틀 뒤에 그게 나에게로 이제 주식이 들어오거든요. 이틀 뒤 수주 결제가 되기 때문에 배당락이라는 것은 연말에 우리가 보통 12월 결산법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재작년까지는 무조건 뭐 결산일, 12월 말일까지 주식을 들고 있으면 이제 주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건데 며칠 뒤에 주식이 들어온다고 했죠? 이틀 뒤에. 그런데 우리는 12월 마지막 날은 장이 안 열려요. 그렇죠. 네, 장이 안 열려요. 네.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빼고 만약에 마지막 날이 31일이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뭐 31일을 제외하고는 배당락일이 27일이거든요. 네. 배당락이라는 것은 배당받을 권리가 떨어졌다. 떨어질 락을 써서. 27일에 사면 배당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사야 될까요? 26일 날 사야 이틀 뒤가 12월 30일 마지막 거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원래 주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배당을 줘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그게 이제 배당락인데 이제 점점 헷갈리죠. 더 어려운 이야기로 가보면 예전에는 12월 말일 날 갖고 있었으면 주식을 줬어요. 네. 그런데 작년부터 법이 개정돼서 어떤 기업은 12월 말일 날 갖고 있어야 주식을 주고 네. 어떤 기업은 기업이 정한 날짜에 들고 있어야 배당을 주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배당 기준일이 다 다르겠네요. 기업마다 다릅니다. 기업마다. 이야, 이거 어렵다. 어떻게 변했냐면 예전에는 통상 이제 12월 결산법인은 12월 말일 날 배당락에서 배당을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주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당 금액은 결산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돈 얼마 벌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나눠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주총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주총에서 결정하기 전에 난 주주가 돼버려서 얼마 받을지 몰라요.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내가 배당을 받긴 받는데 얼마 받을지 모르겠어. 그렇죠. 배당주 투자할 때는 그게 굉장히 큰 흠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법을 개정해서 일단은 주주총회를 열고 배당액을 확정한 다음에 기준일을 너희가 공시를 해라. 이날까지 들고 있으면 우리가 배당 얼마 줄 건데 주주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하나하나 다 확인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배당 기준일을 바꿨는지 네. 그 정관 변경을 해서 배당 기준일을 바꿨는지는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이게 작년부터 시행된 거라서 작년에 이제 현대차라든지 KB금융이라든지 몇몇 이제 배당 많이 하는 기업들은 변경을 했고 올해부터 계속 많이 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조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너무 길게 해서 돈이 언제 나오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쵸. 배당 락이 돼서 그러면 돈 언제 나올까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나 이런 건 없어요? 보통은 법상은 네. 이제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정하고 한 달 내에 통장에 꼽아줘야 됩니다. 네. 한 달 안에. 그래서 보통은 주총이 이제 뭐 3월에 3, 4월에 2, 3월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배당이 많이 들어오는 그 시기는 4월입니다. 4월. 그래서 우리나라는 통상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4월에 경상수지가 적자예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배당 받아서 그거 송금해 버리잖아요. 본국으로. 배당이 보통은 4월에 많이 나온다. 주주총회하고 3개월 내에 많이 한 달 안에 나와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배당이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까다롭네요. 저는 그냥 배당 돈 주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배당 기준일부터 뭔가 배당주를 투자하려면 미리미리 공시나 이런 거 체크해야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럼요, 돌쌤. 기업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배당금을 늘려나갔던 그런 기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배당이라는 거는 기업들도 이제 돈 벌어지는 걸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거라서 뭐 정한 건 없죠. 은행 금리 같은 경우야 가입할 때부터 우리가 얼마 받을 걸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지금까지 해온 그냥 그래서 배당 성향이라고 하죠. 여기는 이 정도는 주더라. 이 정도 벌면 이 정도는 주더라. 뭐 이 정도로 이제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주로 이제 배당이 많이 되는 거는 새로운 성장 산업을 할 때는 네. 버는 족족 이제 재투자를 해야 되니까 사실 뭐 배당을 할 만한 현금을 쓰진 않습니다. 그 주주들도 차라리 그럴 바에 좀 더 성장을 보여서 주가를 올리면 되지 뭐 굳이 뭐 배당으로 받아야 되냐 이런 성향이 있고 그런데 산업이라는 게 달라질 게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버는 것들을 재투자할 것도 없으니까 이제 주주들한테 나눠주면 그게 뭐 예금 금리보다 좀 플러스가 된다 이런 판단을 하면 이제 자금을 모을 수가 있는데 제가 준비한 거 한번 보여주시면 네. 올해 기준으로 이제 그 배당을 좀 많이 해왔던 지난 50년 동안 배당을 많이 해왔던 기업들인데요. 제일 위에가 알트리아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글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한 8.2%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는 이름이 뭐라고? 예, 알트리아 그룹입니다. 이게 알트리아 그룹? 예, 근데 담배라고 하시면 필립 모리스 같은. 아, 필립 모리스, KT&G 같은 네. 담배 파는. 뭐 사실 담배가 뭐 새로이 신성장할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늘 하던 걸 합니다. 필수 소비재의 개념이니까. 예, 그렇죠. 그러고 피는 사람 계속 핍니다. 아무리 끊으라고 해도 피는 사람 피니까 어느 정도는 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재투자할 게 없으니까 계속. 그리고 예전에는 또 미국에서 AT&T 아저씨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AT&T 아저씨. 예, 우리가 지금 KT 같은 데죠. 미국 통신주. 같은, 예, 통신주가 이제 뭐 별다른 성장이 없을 때는 그냥 기존에 깔려 있는 걸로 하고 기존의 가입자들도 돈을 버니까 이제 회사 측에서도 우리 가입자 얼마고 요금제 얼마들 쓰고 있으니까 1년에 벌리는 게 얼마일 거고 나가는 게 얼마니까 배당 이 정도 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계산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배당 성향이 그냥 예측대로 많이 온 게 있어서 네. 한 5% 정도 넘었을 때가 꽤 많아서 예전 같으면은 은행 금리 5%뭐 엄청나게 높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퇴직금을 거기다가 다 넣고 그것만 받아서 쓰는 이제 은퇴자들을 AT&T 엉클이라고도 하고. AT&T 아저씨. 네, 그렇죠. 아, 배당만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그렇죠. 뭐 약간 건물주 같은 그런 느낌인 것이죠. 네. 네.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배당 뭐 5%, 8%뭐 이렇게 나오면 너무 어마어마한 좋죠. 거죠. 너무 좋죠. 네. 그리고 흔히 뭐 요즘 뭐 상가 분양받았다가 상가집 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주로 이제 오피스텔이나 수익형 부동산들이 은퇴 자금으로 이제 그 현금 흐름을 발생을 시키려고들 많이 하시는데 네. 지금 보면은 강남 같은 데는 건물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렇죠. 임대료가 비싸다 해도 2.몇 % 넘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네, 그럴 거면 은행 금리도 뭐 바뀔 수 있으니까 뭐 배당 세금 빼고 한 3% 정도 나온다고 하면 매력적이다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아무래도 젊은 층보다는 시대가 좀 크고
좀 안정적이고 현금 흐름이 예측 가능한 걸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하시겠죠. 그럼 여기 지금 미국 기업들을 적어 놓으신 거죠? 디비덴드 킹, 네, 뭐 여기서. 배당 왕. 네, 사실 배당을 제일 많이 주는 시장이 미국장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좀 배당을 좀 많이 안 주죠. 우리나라 시장은 왜 배당 안 줘요? 지금 말씀하신 거 그게- 들으면 배당 많이 우리 주주래매요, 동업자래매요. 지금 아까 보면 이제 우리가 배당을 안 주는 건 아닌데 우리도 배당이 많이 늘어났어요. 뭐 우리금융 이런 데는 7, 8%씩 주고 많이 현대차도 주네. 6% 이상 주고 은행들 많이 주죠. 하는데 지금 뭐 요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주주 환원 정책이 조금 다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그래요? 주주 환원 정책이 뭐가 다르냐면 사실 아까 배당 많이 주는 기업들 보면 우리도 그만큼은 주거든요. 네. 지금 미국의 대표 지수 중에 2022년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의 비중이 78%고 저 네. 왼쪽 표에 보시면 우리나라는 80%입니다. 우리가 더 높죠? 그렇네요. 그러면 주주 환원 정책이 우리가 더 높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표를 보니까. 일본도 높고 유럽도 높은데 우리도 네.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미국은 배당보다 자사주 매입 비중이 더 큽니다. 주주 환원 정책에. 뭐냐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배당 수익률이 꽤 많이 올라왔어요. 네. 2% 중반대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 초반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배당을 진짜 안 하는 국가였는데 그때 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막 그런 얘기했어요. 기업 유보금에 세금 때리겠다. 주주 친화 정책 해라. 배당해라. 막 그렇게 하면서 배당이 쭉쭉쭉 계속 이제 지금까지 늘어온 거고 미국을 보면 지금 배당 수익률은 1.7%에 불과합니다. 오른쪽 표에 보면. 네. 그런데 자사주 매입이 2.89%. 아. 뭐가 차이가 있느냐? 배당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배당을 하면 세금을 이중과세하는 겁니다. 이 배당의 재원은 법인세를 다 내고 남은 순이익에 대해서 그렇죠. 네. 배당을 하는데 우리는 배당 받으면 또 세금 내잖아요. 배당소득세를 내잖아요. 15%. 너무해요. 네. 법인세 내고 이거 배당 받는 건데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해버리면 배당에서 들어가는 세금이 사라진다. 그렇네. 그런 그런 논란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밸류업 할 때 배당에 대해서 일단 뭐 세금을 좀 유예해 주니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들이 이런 거에 기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받는다고 무조건 물론 100% 좋다 이건. 네, 아니고. 물론 주주에게 좋은 건 맞죠. 안 주는 것보단 맞는데 네. 이게 주주에게도 좋고 뭐 개인 투자자에게도 좋은 그런 방식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이 뭐 배당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사주나 이런 쪽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애플은 매일 주식 사서 애플. 매일 그러니까.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그렇게 잘 가는 거 아닙니까? 배당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러니까 배당률을 이렇게 보면은 얼추 비슷한 것 같지만 배당도 많이 주는데 자사주 소각 같은 거를 해서 주주환원책을 더 강력하게 다른 쪽으로도 해서 주주가 더 좋을 수 있게 그렇죠. 결국은. 네. 그런 쪽으로 미국은 가고 있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전에는 이제 세금 문제도 이중과세 문제가 있고 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고질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약간 지배구조 문제가 있잖아요. 지배구조 네. 문제네. 예, 그래서 이제 배당을 많이 하면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소액 주주가 아니고 대액 주주들은 네. 이제 좀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주들도 사실 뭐 배당이야 그냥 주가나 올려줘 뭐 약간 이런 분위기였고 최근처럼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배당은 우리나라에게서는 뭐 크게 그래서 방송에서 배당 얘기 나올 때 딱 2번 정도밖에 없어요. 연말일 때 그리고 시장 안 좋을 때. 시장 안 좋을 때. 이거 안 되겠으니까 배당이나 받읍시다 이렇게 약간 그냥 다 망했다는 그런 분위기가 판칠 때 지금은 둘 다 해당되고 있죠. 연말과 그 둘 다 해당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사실 뭐 배당에 대해서는 크게 뭐 요구도 사실 좀 약했고. 그 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대주주는 배당 받으면 어쨌든 뭐 용돈 챙기고 좋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돈보다 그냥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지 않고 그냥 매입해서 지분을 내린다든지 아니면은 그리고 또 배당을 해가지고 세금을 그렇게까지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차라리 뭐 기업이 다른 부동산을 사든지 뭐 차라리 그게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여기서 세금 저기서 세금 2번 떼면은 이제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들도 뭐 배당 수익률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물론 은행이나 이런 데는 산업이 이제
완수했기 때문에 네. 배당 수익률이 꽤 높아서 은행 예금보다 은행주들 그 배당 수익률이 꽤 높은 시기가 꽤 오래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밸류업 이슈 때문에 은행주들 굉장히 좀 좋았었잖아요. 네. 은행이나 지주들. 이렇게 된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낯선 풍경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돼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태워대니까 네. 애플의 역시는 자사주 매각 소각이다라는 것을 저도 100% 동감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걸 우리가 하려면 네. 이제 지배 구조에 대해서 그 주주들이 그 경영진들이 좀 풀이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줘야 그게 좀 가능하지 않겠나. 자기들 손해를 보면서까지 소각을 하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사주 매입 소각과 관련해서 굉장히 배당이 관련성이 깊었네요. 저 완전 오늘 똑똑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드는데 아까 왜 웃으시는 거죠? 아니 똑똑해진 것 같아서. 네, 아까 좀 이목이 집중될 때를 두 가지 포인트 잡아주셨거든요. 연말이랑 시장이 안 좋을 때. 근데 저는 또 기사를 살펴보니까 금리 인하 시기에 배당주에 좀 더 관심이 간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자 수익률이 줄어드니까 배당금을 통해서라도 좀 이런 마이너스를 채운다라는 거죠. 그런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뭔가 금리 인하 시기 왜 그럴 못 수 있죠. 믿으시는 눈빛이죠. 그래서 배당을 저희가 좀 바라볼 때 배당 매력도가 실제 금리 인하 시기에 조금 더 높아지는지 이런 부분들도 살짝 궁금한데요. 차장님 어때요? 저희가 금리 인하 시기에 들어가면 배당주의 매력도는 좀 실질적으로 높아지는 편인가요? 그럼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내가 1년에 은행 가서 10% 이자를 받으면 네. 굳이 주식 사서 배당 받을 이유가 없는 거고. 음. 근데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코로나 전처럼 뭐 1% 미만이다. 그러면 배당주로 해가지고 연 2% 받으면 그게 더 뭐 나은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랑 배당 수익률과는 이제 뭐 트레이드오프 관계인 거죠. 금리가 떨어지면 뭐 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는 거고, 금리가 네. 올라가면 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는 거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금리 인하라고 하면 성장주가 더 잘 간다는 그런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러면 약간 배당을 많이 하는 데에는 아까 돈쌤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필수 소비재 개념의 그런 뭐 KTNG나 SKT나 뭐 금융주나 이런 애들이 많은데 그럼 걔네들의 인기를 시들해지면 내가 배당을 뭐 10%를 받든 8%를 받든 주가가 갑자기 10% 떨어져 버리면 어차피 똔똔 아니면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렇게 맞아요. 생각하면 리스크는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이론상의 이야기인 이론상에. 거고.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성장주가 좋으니까 나는 이 배당주나 안정 주식을 팔고 성장주로 가야 된다. 뭐 그런 건데 시장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분절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채권하는 사람은 채권만 하고요.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만 합니다. 주식하는 사람 중에도 야 나는 지금 성장주가 오니까 성장주 해야지. 뭐 잠깐만 금리가 올라가니까 나는 배당주 해야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성장주 하는 사람은 성장주만 하고 성장주에서 40% 50% 수익 났던 사람들이 나는 좀 배당주 가서 한 4, 5%만 먹어볼까? 이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시장은 분절되어 있습니다. 좀 나눠져 있구나. 그 취향 고급진 차이가 말로 있다. 시장 분리가설인데 그 개인들만 봐도 뭐 우리나라 뭐 배당도 안 주고 막 이렇게 욕을 하면서 또 배당도 안 사요. 뭐 KB금융 이런 거 많이 들고 있는 개미 보셨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그 밸류업 때 개미들이 별로 재미가 없었던 게 개미들이 안 만지는 것들만 올라갔거든요. 밸류업에? 예, 딱 올라간 것들 보면 이걸 누가 사지 할 정도의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동감하는 게 또 부동산도 뭐 죽는다 해도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하고 주식하는 분 주식하고 또 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죽었다 깼다 또 뭐 바이오 하고 그런 거는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물론 이제 완전 영향이 없지는 않아요. 완전 영향이 없지는 않은데 근데 저는 느끼기로서는 사실 뭐 배당이 네. 그 개인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은 변수긴 했는데 지금 일부 국가에서는 해외에서 배당을 보고 있는 장기 자금들이 있거든요. 어차피 4848이 안 되는 장기 자금들은 배당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버핏 같은 이제 트레이딩을 많이 하지 않는 투자자들도 이제 배당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럼 그런 자금들을 좀 우리 시장에 유입을 시키면 좀 바닥이 좀 단단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 안 되겠으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뭐 배당을 보고 들어올 만한 자금에게는 세제 혜택을 좀 준다던가. 네. 뭐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배당에 대해서 세금을 안 때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제도적으로 해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를 이제 밸류업을 하려면 이제 하단이 단단해져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려면 이제 그런 유인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이 뭐였죠? 그래서 배당 금리 인하 때는 네. 배당주 투자가 매력적이다. 네. 그래서 시장이 분절되어 있어서 그게 맞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이제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축은행에 작년에 5% 정기예금 이제 막 주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데 5%가 끝나고 지금 가보니까 지금 한 3.7% 정도 해요. 그럼 5%에 예금해 놨던 사람은 야 이거 다시 여기 롤오버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데 가볼까? 그런데 배당이 뭐 높아졌다고 하네? 그러면 이쪽으로 일부는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좀 안정적인 자금 성향의 자금들은 물론 뭐 정기예금 하시는 분이 주식을 하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다. 네. 아무래도 취향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보통 그렇게 적금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자 수익률을 내는 사람들은 뭔가 주식에서 쫙 끌어당겨야지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물 흐르듯이 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죠. 금리 인하 시기에는 배당주의 매력도가 조금 그쪽으로 봤을 때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네,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 궁금했던 게 하나 네. 있었는데 지금 계속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뭔가 한국 증시에서는 배당주 매력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배당주는 다 해외 쪽만 좀 보는 게 좋은 건지 그거 왜 국내에서는 매력이 지금 다 없는 줄 알아요? 왜 없을까요? 줬던 배당금 다시 돌려달라 그러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제 기사가 나왔는데 맞아요.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홈센터 홀딩스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시총 1,000억짜리인데 네. 배당을 3년 동안 줬던 거를 계산 잘못했다. 다시 돌려줘라. 이렇게 주주 서한을 보낸 네, 그 케이스가 내용 증명으로 전례 낙장 불입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줬으면 땡이지 뭘. 내용을 살펴보니까 뭐냐면 네. 회계 처리를 잘못했대. 네, 회사가. 그러니까 주려고 했는데 네. 주려고 통장을 열어보니 돈이 없는 거예요. 경리부 미스김이 실수했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먹은 거를 네. 토해내 주세요. 라고 이제 라면서 이제 주주 서한을 보내서 3년 동안 줬던 배당금 통쳐서 한 38억 어치를 돌려달라. 이게 전례 없는 케이스라고 하는데 사실 국장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죠. 어때요? 박정찬 뭐 증권시장에 오래 계셨으니까 전문가로서 안 이런 황당한 케이스 이런 거 나오면 이게 우리나라 약간 주식시장 자체가 약간 너무 소위 말해서 진짜 막 시쳇말로 뭐 짜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안 좋아지는 그런 이미지상 이런 케이스가 있나? 약간 배당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이건 정말 2,300~400개 중에 하나니까 이거를 모든 쪽에 일반화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회사도 있고 저런 회사도 있고 뭐 그 회계법인은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는데 홈센터니까 가내수공업으로 한 거 아닐까요? 뭐라고요? 홈센터니까 가내수공업으로 해주세요. 가내수공업으로 네, 자체제자. 그냥, 그 엑셀로 그냥 대충 하다가 이제 사단이 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것도 하는데. 어쨌든 상장법인이니까 네. 뭐 회계법인이 그 네, 승인 다 있죠. 찍어줘야지 넘어가는 건데. 그렇죠.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이거는 회사가 잘못한 겁니까? 회계법인이 잘못한 겁니까? 둘 다 잘못한 거죠. 회계법인이 잘못 회계법인도 책임 있죠. 왜냐면 해가지고 넘길 때 회계법인이 오케이 찍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배당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주주한테 주기로 회사 원래 배당금이 없었대요. 있는 줄 알고 어. 회사가 물론 잘못했겠지만 그 회계법인이 뭐 하는 데인가 저는 좀 알겠습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네, 거. 전례 없는 케이스라고 하니까 네. 좀 황당한 케이스도 있었다는 거. 오늘 그러면- 작가님이 그런 걸 네.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거요? 1억 가지고 아니면 뭐 얼마 뭐 얼마 투자하면 내가 일 안 하고 빨리 은퇴하고 싶어 하거든요. 매월 먹고 살고 있는지 네. 먹고 살 수 있는지 일단 제가 이제 뭐 손님들한테 고배당주를 권하는 손님 따로 있어요. 네. 고배당주라고 하면 저는 이제 뭐 우리금융이나 이런 개별 종목을 하는 게 아니라 네. ETF를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개별 종목은 배당 성향이 변하거나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한 3개 정도를 권해드리거든요. 가장 쉬운 게 고배당주 네. ETF. 뭐 이건 당연히 이름에 써 있잖아요. 고배당주, 배당 많이 하는 아이들.
그다음에 리츠. 리츠도 지금 뭐 네이버에 작년 이제 배당이라고 쳐보시면 배당 높은 애들 딱 순서대로 쫙 나오거든요. 거기서 10% 이상 배당하는 그 배당 성향이 뭐 되게 높은 그런 기업들의 상위권에 리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리츠를 모아놓은 ETF가 또 있어요. 그거. 네. 그다음에 조금 더 공격적인 걸로 배당 수익률을 높여보면 지금 우리나라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연 6% 정도 배당하거든요. 네. 리츠는 8% 정도 배당합니다. 나스닥 커버드콜 전략을 쓰는 ETF가 있어요. 근데 요건 좀 위험합니다. 아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지수를 투자하고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고 거기에 이제 콜옵션을 매도하는 그런 좀 어려운 전략을 쓰는데 얘들이 12%, 연 12% 정도 배당 수익률이 나와요. 그럼 요거를 적절히 섞으면 8% 정도 연 배당이 나오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요새 ETF들은 월 배당을 합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적절히 1억을 투자하면 월 60만 원씩 나와요. 우와, 많이 나온다.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토대로 계산을 해서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을 써야 된다. 네. 그러면 5억을 여기다 이렇게 투자를 하면 이야. 월 300만 원이 나오는. 우와. 그 5억 있으면 은퇴 가능하겠네요. 300만 원 정도면 괜찮은데. 근데 뭐 세금도 또 감안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되겠지만 대충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와. 근데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서 왜요? 사실 리츠 같은 경우도 8% 넘어가고 하는데 네. 22년 이럴 때 리츠 뭐 반토막 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안 팔면 되잖아요, 결국. 근데 그게 지나고 나서의 이야기지. 지금 내가 열어봤을 때 배당은 8%인데 원금이 절반 나가 있으면 이제 그 말이 그렇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요? 쉽지가 그리고 그때는 돌아올 것 같지가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못 돌아온 애들도 많아요. 그래요? 도중에 이제 전사하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ETF를 해야 되는 거고. ETF. ETF를 해야 되는 거고. 제가 그래서 지금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고배당 ETF는 왜냐하면 은행주나 이런 게 막 위로 튀었으니까. 네. 리츠는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분산 섞는 게? 투자를 해야 돼요. 그 커버드콜 전략이 12% 준다고 거기 몰빵하면 뭐 작년 올해 8월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막 박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도 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뭐 투자자뿐만 아니라 회사도 위험해진 경우가 많잖아요. 네. 특정 말하긴 그렇지만 어디서 뭐 큰 사고가 나고 천억대 사고가 나고 하는데도 그날 다 터졌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금감원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12% 커버드 나오는 거, 월 1% 배당 이런 식으로 상품을 만들었더니 네네네. 진짜 은행 예금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름을 다 바꾸게 했어요. 그래 커버드 콜, 커버드 콜이라고 하면 이제 뭔 소리인지 모르겠잖아요. 네. 이제 그럼 이제 매력이 확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월 1% 준다 이러면 1억 넣으면은 뭐 어떻게 그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름도 다 바뀌었습니다. 이름도 다 바뀌고 그래서 사실 배당이라는 게 배당주도 주식이에요. 배당만 볼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가 연기금도 아니고 생명보험에서 굴리는 그렇게 장기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은 결국에는 아무리 여윳돈으로 투자하라고 하더라도 생활비와 여윳돈 그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개인들의 숙명이기 때문에 그냥 가입할 때 지금까지 대충 연 몇 프로 나왔습니다. 네네. 그럼 1년에 얼마 넣으시면 얼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예금처럼 얘기하시는 거는 그래도 근본이 주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ETF를 섞었다 하더라도 리츠 같은 경우가 이제 몇 년치 배당을 이제 다 제거를 해버린 상태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배당이 주는 그 따뜻함 이런 것들도 약간 경계를 하셔야 돼요. 그래도 주식이 세상에 진짜 공짜 없네요. 절대 공짜 없습니다. 와. 은퇴는요 죽기 전에 3시간 전에 하는 죽기 3시간 전에 하는 거예요. 무슨 은퇴를 하겠습니까? 임종 3시간 직전에 네. 은퇴라고 그때 진짜 생각하면 일괄 된다? 매도 치고 돌아가시면 되는 거죠. 일괄 매도. 그 전까지는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사람은 멈추지 않아요. 거래량 없어서 안 팔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제 갈 때가 됐다 싶으면 이제 분산 매도를 해야겠죠. 분산 매도. 그러니까 3시간 저는 전부터. 경제적 자유 이 말만 들어도 따뜻하잖아요. 저는 그 말이 정말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자유는 없어요. 인생은 따뜻하지 않아요. 그렇죠. 인생은 일체 계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한두 개 해가지고 인생을 좀 바꾸겠다 그 생각 자체가 좀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다. 세상에 뭐든지 다 보장되고 월에 그렇죠. 얼마 꼬박꼬박 나와가지고 내가 80년을 계속 이 돈으로 살 수 있고 이런 건 없다. 잠깐 되는 것 같다가 이제 날아가고 하는 것들도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상가
분양해가지고 이제 임대 받으면 이제 따뜻하게 살 줄 알았는데 네. 공실 나고 막 난리 나는 어떤 난리 나요. 거기 뭐 예. 수도관 터지고 이러면 그렇죠. 수리 다 해줘야 돼요. 뭐 세금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역시 뭐든지 공짜는 없다라는 생각이 다시 들고요. 저는 오늘 좀 고배당주 ETF를 공부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괜찮아요. 네. 엄청 보수적이잖아요, 또. 아, 저 약간 좀 그렇죠. 저 약간 이런 거 간이 좋아해요. 콩알만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이제 한마디 듣고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차장님부터 준비해준 한마디 열어주시죠. 예, 배당주 찬바람 불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찬바람 불 때 배당주라는 건 옛날 이야기가 됐고요. 네. 법이 바뀌어서 아마 배당 결정은 기준일은 내년 2월에 되는 기업들이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고 분기 배당, 반기 배당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찬바람 불기 전에 찬바람 불 때는 배당주 이건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됐고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존중님이 오늘 찬바람 시게 불던데 이러면 이미 맞아요. 늦었나요? 늦었죠. 아 늦었어요. 늦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찬바람 불기 전에 네, 자주 볼 겁니다. 자주 불어요? 자주 불니까. 매 분기 불 수도 있고 아, 그러니까 매 분기. 미리미리. 알겠습니다. 찬바람 불기 전에 미리미리. 돈쌤께서는 오늘 어떤 네, 한마디 저는 이제 준비해 오셨나요? 그래도 찬바람이 불면 그래도 뭐라도 하나 준비해야 되니까 네. 찬바람이 불면 1,000원짜리 몇 장을 들고 다니면서 네. 붕어빵을 사드시라 말씀드리고 붕어빵. 그리고 일단 배당이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려고 하면 이제 배당을 노리는 해외 장기 투자 성향의 자금들이 코스피나 코스닥에 좀 들어올 수 있게 제도적으로 길을 마련해주면 우리도 배당을 통해서 진짜 배당이 주는 그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들을 좀 꼬셔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당으로 외인들을 유혹해 보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하나의 유인책으로 배당을 한번 잘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 자, 오늘 이 두 분께서 전문가답게 배당주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전에서는 어떻게 이게 이용이 되는지 장점과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도 잘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우리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그리고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